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촬영한 달 뒷면의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다누리가 보낸 사진은 치올콥스키 크레이터 지역과 슈레딩거 계곡 등 3곳인데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가 촬영한 것입니다.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1명이 숨지고 주택과 펜션 125채가 타는 등 큰 피해가 났고 강릉 방해정과 사찰 등 일부 문화재도 소실됐습니다. 정부는 강릉시를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재민을 포함해 지역사회 전체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내몽골 초원에서 발원한 대규모 황사가 중국 대륙의 3분의 1을 뒤덮었습니다. 올해 벌써 8번째 대규모 황사인데 가뭄이 심한 몽골 초원에 바람까지 거세져 올해 황사는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하철 역산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필터 없는 방식으로 같은 시간당 1.5배 더 많은 공기를 처리할 수 있고 주기적인 필터 교체도 필요 없어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으로 알려진 엠폭스 환자 2명이 국내에서 추가로 발생해 국내 발병자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두 환자 모두 서울 거주 내국인으로 증상 발현 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국내 전파 경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번 강릉 산불은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고압 전선을 건드리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근 민가와 펜션 등 120여 곳이 피해를 본 만큼 정부는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불에 탄 건물 앞에 시커멓게 그을린 자동차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타이어는 녹아내려 휠만 겨우 남았고 내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8시간 동안 태운 면적만 축구장 530배. 강릉 산불이 남기고 간 흔적은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특정했습니다. 이번 산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높이 솟은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부러진 소나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초속 29m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소나무가 부러져 넘어진 건데 이 소나무가 바로 앞에 있던 고압 전선을 건드렸고 여기서 발생한 스파크가 야산으로 번졌다는 게 1차 감식 결과입니다. 불이 시작된 곳도 전선이 끊어진 곳과 일치하고 비슷한 시간 일대 정전이 일어났던 점도 감식 결과와 일치합니다. 1차 화재 원인 감식을 마친 당국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곳을 찾아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민가와 펜션 등 모두 120곳이 불에 탄 만큼 당장 주거 공간과 생계 수단을 잃은 주민들도 많은 상황. 정부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지원금을 마련하는 등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1일 강릉에서 난 대형 산불, 다행히 8시간 만에 꺼졌지만 현장에는 처참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고 수많은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작지만 따뜻했던 삶의 터전이 하루 만에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즐겨 찾던 펜션은 완전히 무너져 형체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소방대응 3단계가 발령된 강릉 산불. 때맞춰 내린 단비가 예상보다 일찍 불을 꺼졌지만 바람을 타고 번진 불씨는 피해 규모를 눈덩이처럼 키웠습니다. 강릉 시내 곳곳에는 이렇게 불에 타 폐허가 된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온 불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옮겨 붙은 겁니다. 화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도 집어삼켰습니다. 80대 주민 전모 씨가 빠르게 번진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운영하던 펜션 옆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싼값에 숙소를 제공하며 노후를 즐기던 사이 닥쳐온 비극이었습니다. 화재가 지금 너무 급박하고 하니까 빨리 차에 태워가지고 일단 대피를 같이 시킨 거죠. 근데 이제 할아버님은 저 집 안에서 발견된 거로 지금 보이는데 집 밖으로 못 빠져나오시고.
이번 산불로 주택과 펜션, 상가 등 건물 100여 채가 불탔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짐 싸는 동안에 그 불이 날라가지고 우리 집 바로 뒤 나무에 와서 붙었어요. 몰라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지금 타긴 탔는데 어떤 게 탔는지 안 탔는지 남의 말 듣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른다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집이 몰라 지금. 아니 그때까지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장애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애아를 피신시켜놓고 그냥 나와버리고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 들어갔다 남은 사람들. 불은 8시간 만에 꺼졌지만 피해 복구를 마치고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강릉 경포대 인근에는 유난히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문화재 소실을 막기 위한 노력이 온종일 이어졌는데요. 지키지 못한 문화재도 많았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한 바퀴 휘젓더니 메마른 목조 건축물에 불이 붙었습니다. 경포 북서쪽 강원도 유형문화재 강릉 방해정입니다. 방해정은 조선 철종 때 선교장 부속 건물로 지어졌다가 1940년 다시 지은 건물입니다. 이번 불로 건물 일부가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안에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안에 조금 일부 타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지금 우리가 뭐 조금 나중에 보수할 건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에 문이 다 걸려 있어가지고 조금 부수고 좀 들어가서 다 진화를 했어요. 고압 호스를 이고 끌며 연신 물을 뿌립니다. 바로 아래 나무까지 불길이 꽉 차오른 상태. 소방관들이 지키려는 건 관동 8경 제1경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경포대입니다. 불이 지나는 바람길에 경포대가 들었다는 소식에 당국은 부랴부랴 현판 7개를 떼 인근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진화인력이 몸으로 막으며 불길을 잡았고 수많은 시인 묵객의 흔적을 꿋꿋이 지켰습니다. 코앞까지 불길이 다가온 강릉 선교장과 불의 띠 안에 있던 강원도 유형문화재 호해정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바람 방향 반대에 있던 보물 오죽헌도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가 산적한 경포대 인근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로 경포호 주변 정자인 상영정은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올봄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강릉에는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4월에 영동 지방에 큰 산불을 몰고 와 화풍으로도 불리는 양간지풍인데요. 워낙 바람이 거세 초대형 헬기도 제때 뜨지 못하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숲에서 피어오른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민가를 위협합니다. 시뻘건 불길은 옆으로 누우며 빠른 속도로 번져갑니다. 초속 30m 안팎의 돌풍을 만난 산불의 확산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4월에 고온건조한 돌풍, 양간지풍이 나타나며 설악산에 초속 37.8m, 강릉에도 초속 26.2m의 돌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강풍 때문에 결국은 빠르게 확산됐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제 생활권에서 발생을 해서 이제 주택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산불이 3단계까지 선언이 됐고요. 헬기라도 떠 불길을 잡아야 하는데 강풍의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만 물이 강풍에 부서져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돌풍성 바람이 불다 보니까 헬기가 시동을 못 걸 정도입니다. 임무도 하지도 못하고 초기에 거의 인력 진화에 의해서만 진화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확산도 빨리 됐고 피해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손실세도 없이 확산하던 산불은 오후 3시 이후 극적인 반전을 맞았습니다. 북쪽에 머물던 비구름이 내려와 단비가 내렸고 바람도 약해진 겁니다. 특히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 낮은 야산과 구릉지라 인력과 장비 투입이 원활해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건조경보와 화풍이라 불리는 양간지풍이 겹치며 4월에 악몽이 다시 재현됐지만 예상치 않았던 단비와 진화자원의 투입으로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과 관련해 소방당국이 상황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12일 오전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 통제단 철수와 소방력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다만 강릉 소방서를 중심으로 한 소방 인력은 그대로 현장에 남아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불에 탄 주택 등 피해 시설물 125개소에 대해 14일까지 소실 정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은 한 개인이 감히 엄두를 내기는 결코 쉽지 않은 학문이죠. 하지만 일제시대와 6.25를 지나면서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시대에 우리나라 천문학의 문을 어렵게 열어젖힌 숨은 공로자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나라 천문학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학교의 천문학 강의를 처음 개설하고 중고생들의 교과 과정에 지구과학을 제정하는 등 한국 현대 천문학의 기초를 놓았고 우리 선조들의 위대했던 천문학 성과도 밝혀낸 천문학자 유경로 선생의 이야기를 오늘 과토기에서 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만원권 신권이 나왔던 2007년 당시 앞면은 세종대왕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똑같았지만 뒷면은 경회루의 모습에서 조선의 천문 관측기인 혼천의와 천상열차 분야지도 보현산 천문대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지폐 디자인이 공개되자마자 혼천이는 중국의 발명품이므로 넣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때 전문가들은 혼천이가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개량됐으며 이 혼천이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역법인 칠정산이 쓰여졌음을 알렸는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고천문학의 우수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조선의 천문을 밝히고 천문교육의 앞장선 인물 한국 천문학의 뛰어남을 증명한 과학자 유경로 박사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1934년 경성 사범학교. 이번에는 일본어 고전을 배워보겠습니다. 아니, 류사! 아니,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왜 창밖을 봅니까? 그 일본 고전을 이해하는 건 대일본 제국의 시민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 여러분은 앞으로 선생님이 될 사람들이니 더 잘 배워서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하이. 유 교수는 당시 동기생 사이에서 소문난 게으름뱅이로 수업 시간에도 전혀 집중하지 않았는데 그가 학업에 의욕이 없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일본인 교사 밑에서 수업을 듣고 일본 역사나 고전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니 마음이 영 내키지 않아. 시대적 상황 앞에서 모든 열정이 식어버린 상황. 그렇게 겨우 학교를 졸업한 그는 대구 수창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됐는데 선생님! 응. 이거 과학 문제인데요. 응.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이거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네? 선생님이 그 책이랑 자료 좀 찾아보고 알려줄게. 네. 미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배움이 부족하다고 느낀 그는 서울대 사범대학 물리학과로 진학해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1949년 졸업 후 오산 중고등학교에서 교감을 역임하며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로 지냈다. 교수님, 네. 그 강의 계획서 다 작성하셨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천체 물리, 천문 관측법? 이게 뭐예요? 새로 개설할 강의입니다. 그동안 천문학을 배울 수 있는 그 강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부터는 그 학생들에게 천문학을 가르쳐 볼까 합니다. 네.
그는 1955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천문학 강의를 개설, 현대 천문학 교육을 시작했다.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하늘은 천구의 극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동에서 서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의 별들은 우리가 절대 볼 수 없을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전문적으로 천문학을 배운 적이 없던 그는 수준 높은 교육을 하기 어려웠다. 이래선 안 되겠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나부터 공부를 좀 해야겠어. 이에 유 교수는 1961년 미국으로 건너가 인디애나 대학 대학원에서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을 배우고 미국 로웰 천문대에서 천문관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후 귀국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선진적인 천문학 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국립천문대의 위치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려면 망원경 도입도 서둘러야 하고요. 그리고 한국천문학회도 창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는 1959년 서울대 사범대학에 지구과학 교육과를 창설, 우수 인재 양성에 앞장섰는데 특히 중등 과정에 지구과학 교육을 포함시키기 위해 힘을 쏟았다. 중학교 아이들부터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우주 어디에 있는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유 교수의 끈질긴 노력으로 오늘날 지구과학은 중등과학 교육에서 필수 교과목으로 자리 잡게 됐다. 그리고 그의 뛰어난 재능은 천문학사 연구에서 빛을 발했는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세종대왕의 수많은 업적 가운데 천문학 발전에 대한 부분은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세종대왕이 편찬한 칠정산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인데 칠정산은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역산서로 해와 달, 오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하여 일출, 일몰, 상망, 일식 등을 밝힌 책. 하지만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15세기의 천문학과 역산학 용어를 현대적 의미로 풀어내야 했고 과거의 계산법을 이해하고 현대식으로 다시 계산해야 했기에 그 누구도 함부로 도전하지 못한 대업이었다. 교수님! 유 교수님, 어쩐 일로? 제가 중국 문헌을 뒤지다가 저번에 해석하지 못했던 세주의 뜻을 알아낸 것 같습니다. 세주? 예. 그 뜻이 뭡니까? 여기 이 문헌을 보면 이게 1년의 길이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1년의 길이. 자, 그렇다면 칠정산에서 1년의 길이는 365일, 2425분.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 태양력과 같은 날수입니다. 그러네요. 아니, 어떻게 조선시대 1년의 날수를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선조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박이네요. 보세요. 그는 그렇게 동료 교수들과 끝없는 공동작업을 이어갔고 여름방학에도 무더운 연구실에서 선풍기를 벗삼아 지루한 싸움을 해나갔다. 그리고 드디어 1973년 조선의 전문과 역법을 체계화한 칠정산 내편과 외편의 역주를 편찬하며 한국 천문학사에 기념비적 연구 성과를 남겼다. 역법은 천문학과 수학의 꽃으로 아무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봤을 때 역법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나라는
뭐 중국과 아라비아 정도였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종시대인 1444년 칠정산을 펴냈습니다. 이건 당시 우리의 과학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후에도 여러 연구를 이어간 유 교수는 정년 퇴임 후에도 한국과학사학회장을 역임하며 학회 발전을 이끌었고 한국과 중국의 천문학사를 전수하여 동양 과학사계에 많은 후학을 양성했다. 그리고 그의 유지에 따라 설립된 소남 천문학사 연구소는 한국 천문학사 연구의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넘치는 학문적 열정으로 늘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기를 즐겼던 진정한 학자 유경로. 그의 발자취는 한국 천문학사의 새로운 장을 연 초석이었다. 이번 주 핫 이슈. 야야야, 대박! 너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오는 19일 수요일부터 3일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국내 최대 규모 ICT 전시회인 월드 IT쇼가 열립니다. 월드 IT쇼는 올해로 15년째 개최되는 행사로 그동안 IT 산업의 트렌드를 이끌어왔는데요. 올해는 인공지능부터 IT 융합, 메타버스, 최신 모빌리티까지 350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참가해 최신 IT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4세대 첨단 산업을 제대로 맛보고 싶다면 월드 IT쇼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꼭! 파킨슨병이나 뇌전증 등은 대표적인 운동장애 질환입니다. 이들 질병의 치료제를 개발할 때 동물의 행동 변화 관찰은 인체 임상 시험에 앞서 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동물의 행동 변화를 인공지능으로 활용해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김대건 액트노바 대표이사 그리고 이 회사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다룰 주제가 동물의 행동 분석 프로그램인데요. 신약 개발에서 동물 실험은 익숙한데 이 동물의 행동 분석이라는 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신약을 개발할 때 동물 실험은 인체 임상 시험에 앞서서 이 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동물한테 미리 한번 알아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질병 가운데 이제 뭐 파킨슨병이나 이렇게 뇌전증과 같은 운동장애 질환은 이 동물의 어떤 행동 변화 이걸 통해서 그 약의 효능을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 이 뇌질환 등은 뭐 암이나 이런 거와 달리 좀 이렇게 좀 사진만으로는 판별이 좀 어려워요. 네. 행동을 봐야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동물의 행동이 필요하고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고 이 동물 행동 분석 프로그램은 동물의 행동 변화를 촬영한 뒤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동물의 행동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행동이 잘 개선됐는지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사명이 액트노바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은 걸까요? 네, 저희는 뭐 기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듯이 바이오 신약 치료제 산업에서 행동 분석 프로세스를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하고 고도화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트노바라는 명칭은 영어로 행동하다라는 뜻의 액트, 그리고 새롭다 혹은 신성의 의미를 가지는 노바 두 단어의 합성어로 글로벌 행동 분석 산업에서의 초신성이 되고자 하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앞서서 이성규 기자가 동물 행동 분석 어떻게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사람이 이걸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몇 가지 질병을 예로 들면 이제 앞에서도 나왔던 파킨슨 질병
가지는 생쥐 같은 경우 이제 근육의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제 동그란 통에 넣어두면 뱅글뱅글 제자리에서 돌게 되는데 이 생쥐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로 이 파킨슨 운동 증상의 정도를 파악하기도 하고요. 네. 또 뇌전증과 같은 경우는 이제 발작이 일어나는 증상이 있는데 10시간 이상 생쥐의 행동 영상을 촬영한 뒤에 연구자들이 이를 다시 보면서 발작 증상이 발생한 시간을 합산해서 이 간질이라든지 뇌전증 증상의 정도를 판별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행동 분석 관련한 실험 수행 대부분들이 미로 찾기나 뭐 이런 탐색과 같은 특정한 임무를 주고 이를 수행하는 정도를 보거나 또는 육안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단순한 움직임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좀 부정확하고 그런 데 이제 현재 분석 프로세스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저희 이성규 기자가 연구 현장을 취재하고 왔는데요. 현장 영상 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뭐 점도 찍혀 있고 선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화면이 보이는 전환이 되는데 그럼 뭐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건가요? 고전적으로 간질이라든지 어떤 특정 질병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엔 전문가들이 직접 육안으로 생쥐의 행동을 보고 이 쥐는 간질이 있다 혹은 어떤 문제가 있다 혹은 정상이다를 판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 이런 생각은 했죠. 이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분명 뭐 자동화 혹은 정량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대표적으로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즉 골격이라고 하죠. 그 바디 신체의 중요 부위들, 머리, 팔, 허리, 다리 같은 포인트들만 잘 시각 정보를 추출하면은 되게 복잡한 정보도 단순화되거든요. 지금 이제 이 동물행동 분석 프로그램 어떤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원리인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는 다양한 AI 및 딥러닝 기술들을 개발해서 실험 동물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적극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액트노바 행동 분석 프로그램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검출 파트인데요. 요즘 자율주행차 산업의 비전 인식 기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테슬라 같은 기업의 경우는 오로지 카메라를 이용해서 도로의 복잡한 상황들, 자동차, 보행자, 오토바이 등의 상황들을 인지하고 분석도 하는데 네. 사실 액트노바도 이러한 인공지능 비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행동 영상과 이런 이미지 데이터들에서 특정한 영역들을 검출하는 기술들을 이 행동 실험 분석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동물의 몸에 센서나 칩을 이식해서 행동을 정량하곤 했는데 저희는 이러한 이제 마커들을 사용하지 않고요. 오로지 영상 데이터만을 통해서 표적 동물들의 골격을 보다 쉽게 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동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생쥐를 예로 들면 코 끝이나 머리 중심, 몸 중심, 항문, 꼬리 끝, 양손, 양발 등 총 9개의 키포인트의 위치를 정밀하게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검출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검출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추정된 생쥐의 9개의 골격 위치 좌표는 영상 내의 프레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게 계속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변화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중 골격 변화 시계열 데이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해서 행동의 분류 혹은 질환에서 보이는 증상 간의 차이 또는 치료제의 효과 등을 세세하게 저희들이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인공지능으로 이 분석을 하면은 기존에 이 사람이 하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분석 파트에서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동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사람이 육안으로 행동 분석을 판별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들이 어느 정도는 다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피팅을 시키고 결국 그러한 똑같은 데이터를 뱉어내게 하는 거죠. 연구자들도 결국 근데 이제 인간인지라 평가를 하면서 실수를 하거나 편향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사실 여러 연구자들의 결과를 이제 평균하는 이중 맨건법 등의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분석 시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면 다발성 경화증과 같이 마비가 오는 질환에서 기존의 인간 방식의 스코어링 방식들은 꼬리를 이제 잘 움직이면은 증상 점수가 0점, 꼬리를 못 움직이고 이게 축 늘어뜨리게 되면 1점, 그리고 한쪽 뒷발이 마비되면 2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는
특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예. 저희 액트노바 프로그램으로 정밀하게 검출된 골격좌표 데이터를 요 사람 기준에 맞춰서 학습시키고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게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면은 분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가 있고요. 더 많은 신약 후보 물질들을 더 빠르게 스코어링하고 시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식으로는 더 나아가서 사람의 기준을 그냥 그대로 자동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증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가 이 부분인데요. 바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고차원 행동 데이터의 해석 방식입니다. 앞에서 이제 파킨슨 질환의 경우에는 쥐들이 이제 제자리에서 몇 바퀴를 돌았는지가 기존의 평가 척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분석이 진행되게 되면 운동 증상의 세세한 완화 정도나 골격 자유도의 평가가 불가능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시간이나 횟수 이런 변환된 파라미터로 치환이 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9개의 포인트를 시계열 데이터로 이렇게 다중 골격 데이터로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은 행동 그 자체의 변화라든지 증상의 완화, 즉 이제 행동 장애의 자체에 포커스를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 파라미터 자체가 훨씬 더 풍부해지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사실들도 밝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쥐의 센서를 이식할 필요도 없고, 또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관찰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인공지능으로 원천적으로 막다 보니까 네. 이 분석 결과도 정확도도 훨씬 높였다. 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현재까지의 주요 연구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지금 이미 기개발된 행동 분석 프로그램들을 학계와 연구소에 우선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계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인데요. 논문과 같은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떠한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신뢰도 있는 저널에 나왔는지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이제 다양한 공동 연구팀과 함께 저희 액트노바 제품들을 사용해서 과학적 사실들을 규명하는 논문들을 여러 편 발표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동물 행동 분석에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환자들을 또 대상으로 해서 행동 분석을 할 서비스도 진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카이스트나 고려대학교 병원 등과 같이 인간이나 이제 임상 환자들을 좀 더 밀도 있게 보시고 싶은 연구팀들의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제품 납품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해외 시장으로도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최근에 이제 그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바이오 분야에서도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잖아요. 동물 행동 분석을 비롯해서 이 바이오 분야에 인공지능이 필요한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 인공지능 기술들을 굉장히 밀접하게 개발하고 적용하고 제품화하는 회사지만 인공지능 기술도 결국에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의 현미경 기술로는 볼 수 없었던 사실들이 이제 현재 최신의 현미경 기술로는 굉장히 더 자세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생명과학적인 사실들을 인공지능 기술들을 통해서 더 많이 과거보다 더 많이 밝히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AI의 장점이죠. 빅데이터, 딥러닝 이런 모든 기술들을 축약해 놓은 기술이 동물 행동 분석 프로그램 이런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액트노바 김대견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한 달의 뒷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달 뒷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곳은 달 뒷면의 남반구에 위치한 대형 충돌구 치올콥스키 크레이터입니다. 치올콥스키 크레이터는 지름이 무려 180km나 되는데 중앙에 3,200m 넘는 높이의 봉우리가 솟아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얻은 고해상도 영상은 달의 크레이터 내 봉우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슈레딩거 계곡인데요. 이곳 역시 달 뒷면의 남반구에 위치한 곳으로 길이가 320km 혹은 8에서 10km에 달합니다. 이렇게 긴 계곡 지형은 여러 개로 쪼개진 작은 운석들이 달에 줄지어 충돌하면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번엔 달 뒤쪽 북반구에 있는 신라르드 M 크레이터입니다. 직경 약 23km의 분화구로 주변 테두리는 후속 충격에 의해 모양이 변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음한 크레이터도 보겠습니다. 최대 직경이 약 62km인 작은 그름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진은 광시야 편광 카메라로 촬영해서 달 표면의 입자 크기와 조성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엠폭스 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7번째와 8번째 환자로 전신 증상과 피부 병변 등의 증상을 보여 각각 지난 10일과 11일에 신고된 뒤 확진됐습니다. 두 환자 모두 첫 증상 발생 전 3주 내 국내에서 밀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감염원과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지난 7일 확진된 국내 6번째 환자의 접촉자는 모두 36명으로 역학조사 결과 추가 의심 환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접촉자 가운데 고위험 접촉자 3명과 중위험 접촉자 23명에 대해 노출 후 예방접종 의향을 확인한 결과 아직 접종한 사례는 없습니다. 황사 발원지에 근접해 직격탄을 맞은 중국의 대륙의 3분의 1이 온통 황사로 뒤덮였습니다. 한반도까지 영향을 주는 이런 황사가 올해 벌써 8번째인데요. 앞으로 몇 번 더 몰아칠 거란 예보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눈앞에 온통 모래먼지가 자욱합니다. 낮인데도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차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는 강풍을 타고 양쯔강 이남까지 내려왔습니다. 面积是现在统计是370万平方公里，就是我国占我国土面积的1/3还多。 수도 베이징의 공기질 지수는 또다시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솜털 같은 버드나무 꽃가루 날리는 시기와도 겹쳐 마음껏 숨 한 번 들이켜기 어렵습니다. 我特意把帽子戴上，因为我觉得这个沙尘下来了以后，整个身上都会有这种尘土的这种味道。 올해 벌써 8번째 대규모 황사인데 문제는 아직 끝이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가뭄에 시달리는 몽골 초원에 바람까지 거세져 올해 황사는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预计13号到15号还会有冷空气来袭，给中国北方再度的制造沙尘天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몽골 초원에 대형 화재까지 겹쳐 공기는 더 탁해질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태국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해 주민과 정부 사이에 소송까지 발생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고 있는 태국 북부 치앙마이 지역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치앙마이 주민 1,700여 명은 정부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서 뿌라얏 짜노차 총리와 국가환경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10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과 북부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학자 등 원고 측은 정부가 북부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 대응에 실패해 수명이 약 5년 단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치앙마이는 최근 일부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4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기록하는 등 대기오염이 세계 최악 수준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황사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필터가 없는 청정 방식으로 한 번에 많은 공기를 처리할 수 있게 한 건데 지하철뿐 아니라 다양한 다중 이용시설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는 더욱 나빠집니다. 외부 공기가 계속 유입되는 데다 철로가 마모되면 생긴 먼지가 더해지는데 자연 환기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국 지하철 승강장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9 마이크로그램으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는 공기청정기 가동으로 단시간 내에 공기가 정화될 수 있지만 이렇게 지하 역사같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유동인구 등 외부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국내 연구진이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없애 한 번에 더 많은 공기를 청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청정기 상단의 전극에서 마이너스 성질을 띤 전자가 나와 공기 중의 미세먼지에 달라붙습니다. 마이너스를 띠게 된 미세먼지는 플러스인 청정기 하단에 달라붙고 깨끗한 공기만 통과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기존 방식에서처럼 필터가 공기 흐름을 막지 않아
같은 시간당 1.5배 더 많은 공기를 청정합니다. 또 필터는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성능이 떨어지고 주기적인 교체도 필요하지만 이번 기술은 미세먼지를 90% 이상 제거하는 성능이 끝까지 유지됩니다. 이번 기술은 기존 지하철 공조기의 필터 부위만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 설치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한 역사당 필터 교체 비용이 매년 500만 원이 소요되고요. 그거를 500개 역사로 환산하게 되면 매년 25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저희가 절감시킬 수 있고.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대전 유성온천역 등의 승강장에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지하철 열차가 달리는 터널 속에도 설치해 공기질의 변화를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이번 기술은 지하철 역사뿐 아니라 영화관이나 대형 음식점과 같이 개방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4차례 연속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건데 1.5% 성장률은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0.2%포인트를 하향 조정해 1.5%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0.2%포인트 낮춰 2.4%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지난해 10월 올해 한국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난 1월 0.3%포인트 낮춘 데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0.2%포인트 떨어뜨렸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차례 연속으로 하향 조정한 겁니다. 1.5%는 정부와 한국은행, KDI, OECD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IMF가 1, 2월의 수출과 내수 실적치가 둔화한 데다 하반기 경기 반등폭도 한국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는 지난 1월 전망보다 0.1%포인트 하락한 2.8%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등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반면 독일과 일본 등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은 5.2%로 지난 1월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여건을 험난한 회복 과정으로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최근의 실리콘밸리 은행과 크레딧 스위스 사태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재정당국에도 긴축 재정을 권고하면서 재정 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한국은행이 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긴축 조기 종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과하다는 한국은행의 경고에도 시장의 관심은 온통 금리 인하를 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연 3.5%로 동결한 기준금리를 3.75%로 한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은 금융통화위원 6명 가운데 5명이나 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긴 하지만 반등할 요인이 많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정작 시장은 이들의 예상과는 다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부진을 이어가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만큼 더 인상은 없을 거로 보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저희 경기가 한은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시장이 맞으면 뭐 제가 나중에 어떤 면에서는 저희보다 예측을 잘하신 거겠죠. 그런 만큼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가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로 쏠립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가면 인하 논의에 불이 붙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늦어도 경기 침체가 장기 국면으로 접어드는 내년 상반기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경기 둔화 요인들이 부각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부담이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금리가 인하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저희는 내년도 상반기경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역시 물가입니다. 아직 공공요금 인상이 남아있는 데다 산유국 감산에 따른 국제유가 전망도 엇갈립니다. 은행 파산 여진 속 미국 통화 정책도 고려 요인입니다. 이미 역대 최대인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벌어져 환율 변동성이 커지거나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갈 경우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So long as you continue to oppress us, you will meet with the inescapable consequences. Historically, oppression breeds resistance, so I quote Maura Drum. It isn't enough to shout up the IRA. The important thing is to join the IRA! 복강경을 이용한 췌장암 수술은 장기적인 연구 결과가 없어 경험 많은 외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췌장의학회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췌장암 수술 관련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이런 내용이 담긴 췌장암 수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을 보면 췌장암에서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을 비교하는 무작위 대조 시험과 장기 추적 검사를 통한 관찰 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약 발굴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지승욱 박사팀은 단일 분자 수준에서 극미량, 초고감도로 측정 가능한 신약 발굴용 나노푸어 센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나노푸어 센서는 단백질 엔지니어링 기술을 이용해서 나노미터 크기인 구멍으로 한 개의 표적 단백질만 포집할 수 있도록 깔때기 구조로 디자인했으며 이를 통해 1조분의 1 수준의 극미량 시료만으로도 약물 스크리닝이 가능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X선 현미경의 해상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박용근 교수팀은 포항 가속기 연구소 임준 박사팀과 공동으로 무작위적 회절 패턴 속에 시료의 고해상도 정보가 온전히 들어있음을 수학적으로 규명하고 실제로 300나노미터 지름의 원형 패턴으로 제작한 무작위 렌즈를 활용해 14나노미터 해상도의 영상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영상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X선 현미경의 해상도를 넘어 전자 현미경 수준인 1나노미터 부근까지 근접할 수 있으며 시료 훼손 없이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어 반도체 검수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수소 도시 기반 시설을 지하화할 수 있는 설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소 인프라 클러스터 연구팀은 수소 저장 시설의 지하화에 필요한 지상 지하 입체화 방호 구조 안전성 설계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기술은 지하 깊이에 따라 방호 구조 두께가 다르게 하며 적정 기본 하중 설계를 할 수 있으며 지상보다 30% 이상 공간 절약하고 종합 위험도를 5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 누출 상황 시 수소를 긴급 배출하는 환기 제어 시스템을 적용해서 폭발 압력을 70% 이상 낮추는 최적화 설계도 적용했습니다.
형형색색 꽃망울과 푸르른 녹음을 덮어버린 만큼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올해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건데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외출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답답하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